다음 두 번째 발표는 531 교육 개혁은 성공하였는가라는 주제에 또 부제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의 김병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교육행정학회 연차대 주제가 531 교육개혁 성찰을 통한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 조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531 교육개혁의 교원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도 가장 컸고, 그래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 분석을 통해서 531 교육개혁을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은 1996년도에 그 교육계획 보고서 3차 보고서에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담당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98년도부터 1차 1주기 교원 양성 평가가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6주기 평가가 이제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특징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차 때부터 그 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를 동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대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을 한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제가 마련한 분석틀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타당했는가? 두 번째, 정책 설계는 적절했는가? 세 번째, 정책 수단은 적합했는가? 네 번째, 정책 성과는 달성했는가? 라고 하는 분석 틀을 가지고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서 자료 분석을 주로 했고요. 보조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타당했는가? 예,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혁위원회 보고서 3차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교원 양성기관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우수교사 양성. 그래서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상에서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설정했었는데 교원 양성 규모의 축소를 이제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이후에 교육부나 정부 문서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의 1차 목표는 교원 양성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이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 교원 양성 규모 축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목표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목표 설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원 양성기관이 너무 난립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었기 때문에 교원 양성기관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 양성기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교원 양성 인원을 축소한다라는 목표는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차 목표는 교원 양성 기관의 질 향상이었잖아요. 근데 2차 목표는 교원 양성 규모 축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1차 목표, 그러니까 교원 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장적 성격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원 양성 기관들이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 드러내고 그걸 어떤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질적 향상 방식인데, 두 번째 목표는 교원 양성 규모 축소잖아요. 그런데 그 축소는 평가를 통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교원 양성 기관들은 그 이 양성 규모 인원이 그 교원 양성 기관에 생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는 징벌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1차 목표는 조장적 성격이고, 사실 교원 양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상충될 수 있는 성격의 목표가 같이 제시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차 목표와 2차 목표 사이에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혼란의 어떤 뿌리가 됐다. 근원적으로 목표 설정 자체에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설계는 적절했는가? 제가 이제 분석들의 두 번째였는데요. 정책 설계. 정책 설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책 설계는 교원양성기관 평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개혁위원회가 일단 시작 발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주도를 했고 한국교육개혁원이 추진하는 형식으로 이제 정책 설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육개혁의 큰 틀, 그다음에 대통령 주도의 어떤 큰 사업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가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뭐 적절했고 저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분석을 했을 때는 또 문제점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세 가지 문제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그 정책 문제 진단의 적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이 핵심적인 문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원양성기관 평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혁 그 보고서에 지금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양성기관 평가 정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제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교원양성기관은 질을 관리할 여유 없이 난립됨으로써 양성 과정의 질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켜왔고 양성기관의 난립이 초래한 교원 수급의 지나친 불균형은 양성 과정의 유인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문제 진단을 뭘로 하고 있냐면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기관 난립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인데 사실은 좀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들도 당시에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원 양성기관 관련해서.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자체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교원 양성 기관의 이 각 영역들 간의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문제 제기 현안을 이 양성기관의 난립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의 어떤 상대적인 주목이나 혹은 상대적인 관심 이것이 정어진 게 아닌가 일단 이런 분석이 하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설계에서 이제 평가 접근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평가가 이제 기관 평가가 있고 프로그램 평가가 있는데 기관 평가는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평가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건전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고 프로그램 평가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서 교육 목표와 학습 성과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원 양성 기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프로그램 평가로 가야 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물어서 어떤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기관 평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31 교육계획에서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정책은 제1목표는 교원 양성 기관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실제 평가 접근은 기관 평가 접근으로 됐다는 거죠. 이게 또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의 또 다른 이제 근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특히 어떤 전문 기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전문가들 길러내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어떤 평가 운영의 주체에 해당 이 교원 양성 기관의 이 주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31에서 시작된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개혁위원회, 교육부, 그다음에 한국교육대학원이 주도를 했는데 정작 교사 교육의 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양성 기관의 주체들은 주체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객체로 대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이제 설계 과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짚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석틀이 정책 수단은 적합했는가인데요.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먼저 교원 양성기관 평가 지표의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 지표들 아마 여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타당성 면에서는 모든 지표가 다 그러지 않는데 또 여러 지표들이 좀 그 의문을 갖게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수자의 질, 그다음에 또 그 교육 과정의 질을 평가할 때 강좌당 학생 수, 교수자 전공 일치도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강좌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교수자 전공 일치도가 몇 명인지는 점검하는데 정작 무엇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평가 접근상의 문제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진행됐던 내용을 보면 이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표들이 꽤 있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평가 지표의 어떤 성향인데요. 이제 교사 교육에서 평가를 할 때 또 몇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주의 기반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행동주의 기반 잘 아시겠지만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추도록 하는 그런 평가인데 이번 이제 교원 양성인과 평가도 그 평가 지표에 정해진 기준에 맞추도록 그래서 학생 수도 맞춰야 되고 시설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인데 사실 교사 교육에서 행동주의적 접근은 과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데 또 이런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고비용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교원 양성 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비용 문제는 교육부도 연구자들도 별로 거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인가 했는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정책을 운영할 때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으로 알기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거가 각 교원 양성기관에서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268개국가 이번 6주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년 전문대학까지 해서 이 6주기에 268개국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범대가 45개, 사범대 미설치가 111개입니다. 전문대 100일, 교대 교원대 11개 가지고 268개국가 참여하는데 재정 비용이 제가 이제 이 좀 주제 발표로 해서 이제 좀 면담을 좀 했었는데요. 했던 대학들 중에 거의 한 2, 3억씩 썼다. 이번 6주기 준비를 위해서. 이런 대학도 많았고 적게 쓰는 대학은 몇 천만 원 썼다.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한 대학에 1억씩만 잡아도 268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천문학적 비용이다. 이거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돈 쓰는 건 이제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사실 비용과 관련해서 더 많이 지적했던 거가 심리적 시간적 비용이었습니다. 평가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 위원으로 차출된 이 교수들과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그야말로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여기에 이렇게 소진이 됐다. 이런 비용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고비용 평가다라고 하는 게 아마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행정적 제재 조치인데 아시겠지만 3주기부터 C등급은 20% 감축하고 D등급은 50%, 그다음에 4주기부터는 좀 늘었죠. C등급이 30%, D등급이 50% 이렇게 감축이 됐는데 이 행정 조치가 이렇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각 대학들이 교사 교육의 질보다는 점수와 평가 지표에 오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적극 동조를 넘어서서 과잉 동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석 틀이 이제 성과 부분이었는데요. 자, 과연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나타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질관리 기제가 확립됐다. 그러니까 531로 시작이 된 이 교육개혁, 특히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531 이전에는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평가하거나 질관리 기제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운영이 됐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질관리 기제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대학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학 본부 차원의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됐다. 이건 뭐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나타난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원 양성 사범대든 교대든
교육대학원이든 대학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성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정원 감축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하고 24년 자료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97년은 98년부터 1차 교원 양성 평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양성기관 평가가 시작되기 직전 연도 97년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2024년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료만 놓고 보면 사범대는 감축 인원이 1952명, 그래서 17.1% 감축됐고 일반 대학 교직 과정은 감축 인원이 22,426명, 85.5%가 감축이 됐습니다. 교육대학원은 8,355명으로 61.2%. 그래서 초등 아닙니다. 이건 중등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63.8%의 정원이 감축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 다른 나라도 이제 정원을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정원을 감축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성과를 내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 계셨던 분들, 한국교육개발원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과 부분이었고요. 이제 자, 성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계나 문제점도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연구자들이 정리했던 것을 제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의 전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와 2차 목표가 있는데 명분은 1차 목표였는데 실질은 2차 목표가 주가 돼버리는 이런 평가 목표의 전도 현상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기관 평가에 치중하면서 프로그램 평가, 즉 교사의 질에 대한 교사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비용 평가도 문제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교사 교육의 방향 정립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교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가 학교 현장의 변화나 필요 반영이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정원 감축이라는 성과는 달성했지만 교사 교육의 질 향상은 미흡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과 부분에서의 공통적인 지금 그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원 양성기관 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다 관련자들이시잖아. 여기 지금. 예? 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또 제 일은 아니지만 예. 저도 이제 관계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4가지 축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의 시대적 소명은 이제 다 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30년 전 상황, 교원 양성기관이 난립해서 진짜 교사 교육의 질 통제가 어려웠을 때, 그때는 양성 정원 감축을 통해서 교사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거, 이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원이 지금 64% 감축이 됐는데 이건 5주기 때까지 6주기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6주기 감축 인원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전체 인원의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까지 감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실제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그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혹은 저희 회의 때 와서 이야기하는 교육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정원 감축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또 교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고,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20년 동안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낮아졌다는 의미가 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분석할 때 무슨 분석이냐면 선발 인원은 줄었다는 거예요. 선발 인원.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줄었는데도 그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어떤 기조를 지금 이어가기에는 이미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정책 그동안에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좀 그 소멸을 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방향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교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다. 그래서 큰 방향이 첫째는 외제적 책무성 기재 중심에서 내재적 책무성 기재 중심으로 큰 축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제적 책무성 기재는 국가가 주도하는 그 책무성 기재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 강력한 그 정원 감축 정책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는 교사 교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각 교원 양성 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재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두 번째는 네거티브 관리 전략에서 포지티브 관리 전략으로, 그러니까 계속 잘라내고 겁을 주니까 자꾸 더 위축이 되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포지티브 전략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 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 평가 중심으로 이제 진짜 교사 교육의 질 관리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분석하면서 나타난 앞으로 방향성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교원 양성기관 평가는 그만하고 이제 진짜 교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또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교원교육 인증원 설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교원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 독립한 전문 기관이 설치가 돼서 그 이 교사 교육 기관들이 진짜 질 향상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교원 양성 기관, 그다음에 교원교육 인증원이 이제 3주체가 돼서 이제 교사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5.3일 성찰을 통해서 미래 방향 탐색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포스트 5.3일, 이제 5.3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교사 교육 질과 관련해서 그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정책은 교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제가 봤을 때는 교사 교육의 질 향상 전체 토대에서 꼬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몸통을, 교사 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통을 발에 세워야 되는데, 몸통은 제가 봤을 때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사 교육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교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던 교사 교육의 철학과 이념, 교사상 정립하고요. 시대 변화에 필요에 맞는 교원 양성 체제 재구축.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도 국가에서 몇 차례 시도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이 30년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양성 교육의 내용과 구조 재정립하는 일,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 현장과의 관계 정립, 그다음에 우리의 큰 어찌 보면 이 발목을 잡는 지금 그 측면이 되고는 교원 임용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교사교육 담당자의 질 향상 및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진짜 교사교육의 질 향상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하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와 관련된 현실 잘 아시죠? 학교 현장에서 교원 이탈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의 지원자 수준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직 선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이제 교원 양성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냐면, 예전에는 사범대학이나 혹은 교직과정이든 양성기관에 있는 학생들 중에 교사 자격증 받고 뭐 할래 이랬을 때 거의 99%가 임용고사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답니다. 교사 자격증 받고 뭐 할래? 이랬으면 아, 나는 사교육기관이야, 나는 다른 데야. 근데 그것도 상당히 우수한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비 교사로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임용고사에 대한 이제 그 지원 성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 총체적인 교직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몇 선진국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교직 무너짐, 교사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교직 매력도가 이제는 꺾이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교원 양성 교육 그 근본이 되는 어떤 교사 분야에 어떤 큰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31 지금 30년을 돌아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특히 교사 교육 분야와 관련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531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다 했다. 이 30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총체적인 대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531 때보다 더 큰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이걸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은 발표자들이 그 기초 강연 거기에 맞지 않게 아주 작정들 하시고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양성기관 평가하시면서 그 이를 갈았던 그 상황을 그 양성기관 평가 인증원 대안까지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내용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해서 전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도 하셨던 김보엽 우성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보엽입니다. 현재는 우송대학교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이번 6주기 평가 보고서도 써보고 또 정성평가 심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있을 때 조금 더 배려해서 일할 걸 하는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교원 정책 관련 업무를 했던 덕분에 회장님 비롯한 행정학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나 옛 동료들 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교사 경력도 있습니다. 우선 발령 받아서 한 4년 6개월 했었고 또 사무관 때 히로시마 대학에 가서 일본 교사 교육에 대한 것도 조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한테 아마 주어진 게 그 교육부 관점에서 토론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향후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순서는 발표문 개요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발표문에서 계속 이제 우리 그 김경찬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양적 규모에 했느냐 그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 행정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대외적으로 정책 신뢰를 얻고 명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목표를 앞에 내세우고 실질적인 목표를 부차적으로 하는 게 거의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학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육부 관점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까? 어떤 그게 있었을까 하는 걸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해봤습니다. 왜 교육부는 이렇게 양성 규모 줄이는데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교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건 여기 딱 담겨져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초등 의무 교육이 만들어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학교 무시험, 고교 평준화, 대입 졸정제 해서 교육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면서 교원 양성 경로가 엄청나게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중등이. 그래서 난립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규모 조정이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좀 내부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정책의 정합성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작은 글씨로 써봤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98년에 평가를 시범 평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9년 때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정원 조정은 정원 재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설립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 고등교육 팽창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기 때부터 그야말로 그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정원 감축에 들어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이제 고등교육법상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대, 사대, 사범계 학과, 교원대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직과는 사범계에서 미양성하는 분야 중심으로 하겠다. 교육대학원은 폐지하고 양성 기능을 폐지하고 재교육 중심으로 간다라는 이건 명확한 그 방침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관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적정화돼야 질 관리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 부분 드린 걸 조금 이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90년대까지 거의 수직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은 사범대 교대를 하고 그 임시교원 양성소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목적형 폐쇄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 때 720 여건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가 4년 걸리니까 교사가 한 2,500명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중등교사 많이 남으니까 이거 연수시켜서 하면 된다. 이 아주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교대 학점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담당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대 학생들하고 그 임용 계약서를 쓰고 해서 보수교육 폐지하겠다. 그래서 학점제 대신에 특별 편입학, 특별 정원을 학사 편입 정원을 주고 2년간 학사 편입을 통해서 했고 거기에 중초교사 출신이 교육부 후배 동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은 목적형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다릅니다. 교직과가 55년에 설치가 되고 또 그래도 모자라서 47년, 58년에는 임시교원 양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도 4년제로 일어나되고 그리고 이제 사립사범대가 65년부터 설립이 되고 그리고 교육대학원 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67년에 이루어지고 그러나 좀 놀랄 것은 실업계 대학의 경우는 교사 양성 기간 없이 실업계 대학을 졸업하면 정교사는 아니면 중교사 자격을 줬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교직이 우리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반전문가, 세미 전문가, 유사 전문직 이런 인식이 사실은 사회 내외적으로 있었던 게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성교육 안 받고도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발전 시대 때는 실업계 교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교사 수당까지 별도로 줬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이와의 일부 사립대 중심으로 4년제에서 했고 취약전 교육 진흥 때문에 80년대부터 전문대학에서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많이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역시 뭐 초등은 예외로 하고요. 저기 중간에 초등의 증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720 여건 개선에 따른 학사 편입 정원 늘어난 거에 따른 겁니다. 중등의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나 20년을 기준으로 해도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제로 임용되는 건 5,000명 내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뭐 4,000 몇 명 하다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1,600명 늘려놨는데 그래도 뭐 6,000 얼마. 그러니까 하여간 20% 정도밖에 임용이 되지 현재도 거의 지금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직 이제 6주기 끝나서 조금 줄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반영이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법에서는 교대, 사대, 그리고 교원대학교 근거가 있고, 그러나 그 교육대학원하고 교직과는 초중등 교육법의 그 교사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의 필요에 따라 사실은 그 설치 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본질적으로 본래 양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걸 사실은 바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도 고착화 현상, 경로 의존 때문에 이걸 평가 도구를 내세워서 명분을 내세워서 점차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는가? 나름대로는 해왔다고 생각해요. 제일 큰 게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2007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걸 활용을 해서 3주기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QAA 같은 걸 예를 들면서 어떤 전문기관의 평가를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21년도 수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역량 진단을 인증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걸 했습니다. 물론 실천이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양성기관 재정 지원을 보면 교대 발전 방안 추진을 해서 2003년부터 한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교대마다 교사교육생. 이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원할 때는 하지 못했고 이제 설계만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 우리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질 향상을 위한 진단을 통해서 한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교원양성선도사범대학, 이거는 평가와 직접 연계를 해서 A등급에 대해서 10억을 차등 전개했고, 5주기에 있어서는 그냥 그 자격 요건으로 A, B 등급에 대해서 45억 원을 간접 연계를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졌고, 대학원 수준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 제한도 있었지만 좌절이 됐습니다. 인정은 설치 제한과 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은 뭐 실무적인 걱정을 하자면 운영 재원에 대한 부분하고 평가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사례를 보니 저도 이제 그 보고서에는 못 담았는데 그 학부 과정의 평가를 양성 평가로 대신하고 다만 교직 대학원, 거기는 아마 이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해서 전문 대학원 형태로 5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양성평가기구라는 인정기구, 그게 아마 우리 직접적으로는 요 모델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531 관련해서는 저도 그 교사교육과 임용제도 이 부분이 괴리는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그 임용 주체가 시도다 보니까 교육감 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게 이거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단히 어렵지만 이게 교과 중심주의 때문에 하기, 이거 제가 사범대학 다닐 때 아마 발표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일부 학점 늘어난 것하고 밑에 기타 늘어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건 지식 전달 시대 때 유산입니다. 폐지하고 영양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려면은 아까 자주 나왔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되 우리 이런 학계와 양성기관, 교육청 등이 함께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